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4월 첫 번째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발표만 남았다.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총리 인선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충분히 각계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할 시간이 다가온 건 맞습니다. 낙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낙점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 경제, 외교, 안보 전문가에다가 또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건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아마 윤 당선인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일단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형으로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네.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경제형으로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에 대한 이 열망들이 높고 경제 네. 회복에 대한 지금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 정부의 저는 성공 여부는 경제 회생에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를 잘 안착시키느냐 여기 따라서 결국은 정권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경제형으로 일단 집중을 했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검토를 하다가 결국 유력하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를 이제 유력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윤 당선인이 일단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이후에 오후 3시쯤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많은 정권에서 즉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가장 또 지역적으로는 전주 출신이라는 게 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차원이 있고 또 한덕수 총리 자체도 보면 본인이 그동안 역대 정권을 넘나들면서 했던 게 결국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전에 김은혜 대변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경제팀은 경제부총리, 총리,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팀의 네. 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경제형 총리, 거기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총리 임명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반영한 거겠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네. 이제 처음에 총리가 임명이 하는데 이게 국회 통과를 못 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이 꼬리표를 달고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 상당히 또 본인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또 뭐 여야를 넘나들어서 여러 정권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뭐 검증은 안 하진 않을 겁니다. 할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부에서 일을 많이 해와서 검증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저는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임명부터 삐그덕거리면 또 이게 불발이 돼버리면 상당히 이게 정권을 이끌어가는데 동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난한 인사로 평가되는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새 정부 꾸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여전히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이 이슈였는데 확인해 보시죠. 국민 세금 4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브리핑 내용의 근거는 의심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모렴치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사실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보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네, 청와대와 인수위의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대학 동창인 박두선 씨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에 선임되면서 다시 불거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선을 두고 인수위는 모렴치하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윤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 회동 3일 만에 사실은 이제 충돌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대우해양조선은 뭐 민간기업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입니다. 55%의 지금 주식을 갖고 있고요. 또 그동안 공적 자금이 한 7조 원 정도 들어간 기업입니다. 근데 항상 이 그 대우해양조선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이제 합병을 했는데 문제는 합병에서 EU가 반대를 해서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대우해양조선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동안 사실은 조선근기가 좋을 때는 좋았습니다만은 좋지 않을 때는 이 적자 문제와 공적 자금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큰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결국 윤석열 정부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지금 그게 핵심적인 사장을 지난 3월 8일 날, 즉 3구 대선이 있기 하루 전날 이 박두선 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또 더군다나 이분이 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같은 한국해양대 지금 동기동창이라는 것 자체도 또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앞으로 해결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첫 번째가 결국 대우해양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인수합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쌍용 자동차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산업은행이 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산업은행장이 이동걸 총재가 사실은 이제 친정권에 많이 가깝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물론 대우해양조선 하나로 불거진 문제지만 지금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주요 공기업에 대한 인사를 현 정부가 자꾸 이제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의 어떤 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임기 말에 더구나 다음 정권 넘어가는 단계에서 앞으로 임기 2, 3년 되는 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사권 전체에 대한 불만이 인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래도 또 이 신임 대표가 또 전문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알박기 인사 논란이 나오는 이런 이유에는 또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대우조선은 사실은 상장 회사예요. 지금도 네.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1998년도에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당장 2015년도만 해도 공적 자금이 4조가 넘게 들어갔고 2017년도에는 신용 한도를 지원해가지고 그게 2조 9천억이었거든요. 합치면 7조가 넘는 돈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치면은 10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산업은행 지분이 55.7%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기업의 자회사란 뜻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없는 회사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모럴 해저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매출을 갖다 제가 보니까 한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큰 매출이긴 하지만 예. 전년에 비해서는 매출이 급감한 거예요. 30%가 넘게 매출이 빠진 거고 게다가 4조 5천억 정도 매출인데 영업손실은 1조 7천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대우조선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정을 새 정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무리하게 또 무리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지금 이제 물러나는 정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논란을 키운 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지난달 9일 대선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친정부 성향 임원 5명이 임명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바로 다음 날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국장 출신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최병일 SR 상임이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정권 알박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앞에 두 분이 말씀 대양 조선해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건 사기업이고 사기업에서 인사를 한 걸 정부가 입김을 넣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실제 대우조선해양에 그분이 임명되는 과정에 정권에서 입김을 넣었다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저는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사기업에서 그쪽에서 쭉 일하신 분이고 이분이 단순히 해양대학교 같이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정부에서 입김을 넣었을 거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정말 어떤 그 입김을 넣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이거는 억측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기하려면 그런 증거를 반드시 말씀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특일 뿐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죠. 그리고 예. 청와대에서 개입한 게 없다 하잖아요. 또 네. 그분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신 그렇죠. 분이에요. 뭐 네. 전혀 정치권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서 정권이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례들은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정권 말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새로운 정권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기여했던 분들을 자리 하나씩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냥 비워놓고 있어야 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뭐 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이사를 하거나 상임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비판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새로운 정부 들어서 그 전에 선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 자리를 나눠주는 쪽으로 활용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비판이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어떤 자리가 시간이 돼서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적임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정말 이 업무를 맡는데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현 정부 말기인데 왜 다음 정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임명을 하느냐. 그게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하고 적임자가 들어간 거라고 하면 저는 그것까지 뭐 말밖기 인사라고 계속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임자가 아니고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자리 하나 얻으러 갔다 오면 그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권 이양기에 늘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비슷한 사례로 꼽혔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연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연임을 제청하지 않기로 한 건데 이거는 또 윤 정부 탈원전 백지화 공약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최진봉 교수님이 대우해양조선이 사기업인데 왜 그러냐? 대우해양조선이 현대 삼성과 같은 그런 사기업이라고 누가 생각할까요? 다 산업은행에 주식 갖고 있고 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입니다. 그걸 보고 사기업이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재훈 한수원 사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사실은 탈원전 아시겠지만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문제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 재판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탈원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임기를 3년 하고 또 1년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1년을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이 결의를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산업부에서 이제 이걸 인정해줘야지만 임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근데 저는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공기업이 그럼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을 했던 사람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 현 정부에서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가 김은경 장관이 구속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핵심적인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한수원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명하는 자체도 그렇고 저는 정재원 사장이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에 만약에 반대하면 자리를 비켜줘야죠. 근데 무리하게 지금 이걸 연장해서 결국은 뭐 아마 산업부에서 저는 인정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저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에서 이걸 임명 안 하는 거니까 문제는 그렇게 처리될 것 같아요. 근데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공적 자금이 투자가 됐지만 기업 자체 운영은 사기업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본질은 정말 청와대가 이분, 그러니까 조선해양의 그분의 사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 원인이 그 대변인과 그분은 정부가, 그러니까 청와대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분이 거기 임명됐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있지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을 사기업으로 보느냐, 공기업으로 보느냐, 공기업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두 분의 이 의견이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지휘권을 두고도 실무 권력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기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된 건데요. 박범계 장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몇 시간 만에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단선인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는 취지가 아니냐는 검찰의 안팎의 비판 여론이 일자 계획을 접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요, 친정부 법무부 검사들도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좀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들어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마땅한 조항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해하는 그러한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박범계 장관은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지휘권 행사를 더 자제했었어야죠. 더군다나 사실상 임기가 며칠 안 남은 한 40일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는 장관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셨나 좀 이해가 안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행사하려고 하는 수사 지휘권의 구체적인 목적 자체가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기에 예, 충분하거든요. 의혹이 있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런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장관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담당 검사나 부장검사가 제일 잘 아는데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11번이나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뒤늦게 그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무리한 일을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시도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겁니다. 네, 이렇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박 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이 한 검사장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회복된다면 오히려 어떤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 진위와 다르게 있을 수 있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의의 중단이고 뭐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휘권의 회복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것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박범계 장관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 정치인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치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어떤 면에 법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게 뭐 조국 추미애 뭐 지금 박범계 장관 이어지면서 이 정치인 출신들이 사실은 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치의 정치화를 했다. 바로 그 문제가 지금도 저는 불거지고 있다는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요, 각 이제 장관들이 사실 다음 정부로 무난하게 어떤 면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연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본인이 지금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이제 직접 왜냐하면 상설 특검은 국회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또 추진하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된 바 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이제 관련된 부인 사건이라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보고 못 받도록 전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놔서 그거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정상화하겠다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상화가 아니라 사실상 김호수 총장한테 넘어가면 지금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현역 수사팀들이 11번째 무혐의로 지금 수사 결론을 내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검찰총장한테만 이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김호수 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무혐의를 못하도록 하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그 의문들이 법무부 검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 이거 하시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 좌절된 것이거든요. 본인은 뭐 놀라 자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박범계 장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진정성 있게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훈장 수여식을 하루 앞두고 본인이 지역구 행사 간다고 해서 또 행사를 미뤘던 또 그런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가 쌓이는 게 아니냐. 결국은 지금은 순조롭게 정권의 인계를 하는 것이 저는 장관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저런 오해가 쌓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기말 청와대와 인수위의 신구 갈등 문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 옷값 채용 사정입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이나 장신구 등 개인용품은 모두 사비로 썼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마치 현금 5만 원권 이게 도대체가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청와대 입장 카드냐 현금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비 사용 여부다라는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대통령 영부인이 뭐 옷 사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느냐, 이게 뭐가 네.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네네.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국정농단 사태, 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한 푼 쓰는 돈, 대통령 집에서 뭐 밥을 먹는 거, 개 사료하는 문제, 그게 다 국정농단 사태 이게 참 문제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취임하면서 앞으로 개 사료라든지 내가 그 사택에서 먹는 문제는 다 내 돈으로 하겠다. 그리고 예. 특활비도 대폭 줄이겠다. 이런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소송과 관련해서 1심에서 이제 특활비 공개하라는 지금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의 그 많은 옷들에 대한 옷값을 과연 어떻게 치렀을까? 이게 의문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사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비로 했다라면 이제 처음에 탁현민 비서관은 이거 다 카드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카드로 한 게 아니라 명장의 지금 옷에 대해서는 700만 원, 300만 원, 그다음 150만 원, 5만 원권 현금 뭉치로 전달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도 현금 영수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명장에 대한 예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금 주는 게 예의인가요? 그건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은 그거죠. 과연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사비로 썼다 그러는데 사비로 썼으면 우리가 보통 평균 일반인들은 그냥 내 카드로 쓰는 걸 사비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왜 굳이 현금이 뭉치로 줬을까? 왜 현금 영수증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과연 특활비는 쓰지 않았을까? 특활비 중에서도 지금 법원이 이야기한 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 이제 항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특활비는 사실은 현금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문만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혹이고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공방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시죠.
요 며칠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김정숙 여사의 그 브로치가 진짜 2억이 넘는 거냐, 뭐 짝퉁은 2만 원 정도라는데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그러면 국가 기밀이라면 임기 종료 이후에 그 사들인 그 장신구, 그다음에 옷, 핸드백, 신발 뭐 이 모든 걸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뭐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 책임 문제,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면 임기 종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목소리부터 형사처벌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일단 책임에는요, 법적 네. 책임도 있고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 법적 책임도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있는데 형사처벌은 사실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지금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과연 뒤집힐 것이냐,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게 네. 어떻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소송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더군다나 해명도 또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명인이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누가 봐도 표범인 것 같은데 이거를 호랑이라고 우기는 사람까지 지금 나타났단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저는 외웠어요. 기평, 과공, 결정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내가 임기 중에는 석연치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 진짜로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그러실 것이다라고 다 기대를 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불투명하고 모든 것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밝혀져야 될 것들을 갖다가 애써 숨기려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심지어 뭐 형사처벌 운운하는 이런 논란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그런 답답함이 듭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과거 착용한 브로치 2억 원이 넘는 명품 제품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자 브로치 제작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망신주기죠.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막판 오니까 이제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뭐 항소했다고 두 분 얘기하셨는데, 네. 특활비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검찰의 특활비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났어요. 네. 검찰은 공개했습니까? 안 안 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를 얘기하려면 그러면 네. 모든 특활비 다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든, 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네. 청와대 특활비만 왜 공개 안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검찰은 왜 행정소송에서 지난 1월에 이미 법원이 공개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같은 관점에서 비판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 브로치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든 사람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나와서. 네. 그거 뭐 명품 2억이다 이랬는데 2억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만든 거다. 가격대 10만 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 그건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다음에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게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특활비를 개인이 뭐 유용을 했다거나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어떤 증거라든지 녹취라든지 무슨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김정숙 여사가 어디 행사 갈 때 입었던 모든 옷들 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몇 벌이다, 이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언론이 그냥 받아 쓴 것이고요. 그럼 언론 최소한 이게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은 누군지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또 옷도 그렇습니다. 저기 협찬받은 것도 있고 협찬받아서 돌려준 것도 있고, 일부는 또 그 명품 회사에서 협찬했는데 돌려줘서 그걸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인천공항에 전시도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옷이 정말 명품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됩니다. 사진만 보고서 모든 게 명품이라고 또 가격이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정말 전문가나 아니면 직접 확인해 보고서 기사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물론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는 지금 해명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비로 샀다고. 그럼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즉 탄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죠. 그냥 사진만 보고서 저렇게 많은 옷들이 있는데 저 옷들이 다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사비로 샀다고 하니까 사비로 산 영수증 내놓으라 그러고 아니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정당한 것이지 뭐 반대로 그러면 어느 누구를 향해서든 저렇게 만약에 저런 식으로 타깃을 삼아서 사진 다 찾아내고 그 사진 보고 몇 벌 있으니까 당신 옷 산 거 다 증거 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직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해명이 나왔으면 그 해명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저는 가지고서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망신 주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논란이 되면은 청와대나 또 여사 측에서 또 다른 증거를 내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본인이 사비로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사비로 산 걸 본인이 다 그걸 공개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비로 샀습니다. 그럼 사비로 사지 않았다는 걸 증거를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의혹과 의심만 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김정숙 여사 지인 딸이 청와대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 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구도와 매우 비슷하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비슷한 게 뭘까요? 그래서 일단 뭐 최준봉 교수님이 언론이 확인도 안 하고 쓴다고 했는데요. 언론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샤넬 관련된 옷 같은 경우는 공항에 기증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항에 지금 기증해서 걸려있는 옷이 김 여사가 입었던 옷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네, 동일하기에는 좀 패턴이 달랐다라는 얘기가 있죠. 하나하나 진실을 확인하고 있고요. 네. 언론이 확인 없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그 2017년부터 청와대의 6급 지금 행정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총무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다는 거죠. 네. 이분도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의상 디자이너고 이 디자이너의 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청와대가요 46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는데 과연 그 김 여사의 옷만 담당하는 직원을 이렇게 채용할 필요가 있었던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밖에서 최서원 씨라는 분이 이제 옷을 해서 했죠. 근데 아예 이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지금 채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김 여사의 해외 순방 때마다 다 따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분이 프랑스 국적자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를 국가공무원 채용할 때는 신중하게 채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딴 데도 아니고 이분이 관저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 국적자가 대통령의 핵심인 관저에 근무할 수 있다? 저는 역대로 이 외국 국적자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을 뿐더러 더군다나 관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프랑스 국적자였다? 그리고 이분이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그걸로 사용해서 프랑스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국적자가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국가공무원법이 26조가 있는데 예. 거기에 26조의 3을 신설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면 뭐 외국인이든 복수 국적자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가 하는데 네. 예외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가 임용되면 안 되는 경우가 국가 안보나 보안이나 기밀이나 아니면 국익을 뭐 심하게 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뭐 그것이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장모 씨라고 해서 프랑스 국적자인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담당 업무가 청와대 비서실 직절을 보면요. 일반직 공무원이 431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안에 꼭 들어갈 만한 그러한 일이었는가?
그다음에 과연 장모 씨가 그렇게 적임자였는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 중에는 영부인의 이러한 일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 프랑스 사람을 했었어야 됐는가? 더군다나 그 영부인께서 계속 그 단골로 다니는 그 디자이너 네. 그 딸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무슨 나름대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오히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받을 행동들을 왜 이렇게 자꾸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여사와 문 대통령의 그 동선이 또 국가 안보나 아니면 기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6급 상당이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네. 그 6급 상당 되는 사람한테 국가 기밀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아예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내가 뭘 탐지하겠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옷값 논란의 본질 결국 특활비 사용 여부일 겁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애초에 어떠한 비용으로도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뭐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뭐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그럼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 적이 전혀 없다. 예, 한 푼도 없습니다. 인도에서 스카프를 선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블라우스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걸 워낙 많이 봐왔어서 이런 기사가 왜 하필 이때 나오는가.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들이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네, 이렇게 영부인 의전 비용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는지에 대한 의혹 공방.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그 근거를 가지고서 아니면 다른 증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사진들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행사에 가서 언론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예. 사진만 가지고서 모든 뭐 특활비를 썼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와대 특활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쓰는 특활비에 정말 적절한가 하는 부분 또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어떤 정권 말기에 정권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게 정말 특활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며 만들어서 정말 필요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특활비로 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모든 뭐 예를 들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옷값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인수에서는 특별감찰관제 정상화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청와대에 이제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사촌 이내 친인척하고 수석 비서관의 이제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기구예요. 네. 지난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갈등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네, 그렇죠.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왜 그런 걸 수사하느냐라고 해서 두 사람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제 감시 대상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탄핵으로 해서 설립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공석으로 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무부가 새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다시 가동하겠다라고 인수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왜 안 가동하셨냐? 왜 이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왜냐하면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공직자의 대통령 친인척의 어떤 감시를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제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안 했을까? 근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 입장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뭐 당에 추천을 안 해줬다, 국회에 추천 안 해줬다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추천 안 해준다고 해서 5년 동안 그냥 자리를 비워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무슨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증거 아직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특별감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특활비에 썼는지 안 썼는지를 조사를 해서 문제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지금 밝혀낼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는 참 지금도 의문이에요. 왜 5년 동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왜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 옷값 논란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전 비용하고 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이 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네. 청와대가 불복하지 않았다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납세자 연맹에서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청와대가 거부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국가안보 등의 이제 그 비공개 정보가 그 공개법의 그 요건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국가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나? 그래가지고 납세자 연맹이 2019년도에 그 소송을 갖다 제기한 건데 2022년 올해 2월 달에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고 3월 달에 여기에 대해 상소를 갖다가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보 청구 공개가 나왔거나 예. 아니면 판결이 나왔을 때 즉시 청와대에서 정보를 그 공개를 했으면 이런 의혹은 없었겠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신 날짜가 뭐 365 곱하기 뭐 한 5 정도 하면 지금까지 1700일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막 일일이 다 따져봤잖아요. 그 옷이 뭐 정장이 178벌 정도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열흘에 한 번 꼴로 그 정장을 맞춘 건가? 그러면 한 달에 서너 벌을 맞춘 건가? 근데 저는 남자니까 1년에 양복 한두 벌 맞추면 뭐 많이 맞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여자 옷은 남자 옷보다 더 비싸지 않나? 이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심들이 많이 가는데 그렇다라고 옷값이 상당히 많이 들었겠네.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어디서 조달을 했을까? 만약에 문 대통령 그 월급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했다라고 하면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김정숙 여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옷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될 의무가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사께서 행사에 나가실 때 또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갈 수는 없고 또 매번 같은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그런 거 저는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요. 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존경을 받는 이유가 네. 그게 이제 옷을 뭐 이렇게 근사하게 입어가지고 존경받는 거 아니고 오히려 더 수수한 그 다음에 처음에 문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그 김정숙 여사께서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전임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틀리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 분이 네, 자꾸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그럼 의심한다는 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랬을 거다, 이랬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을 거다. 그것만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을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정혁진 변호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랬으니까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활비가 사용돼서 그 돈이 옷을 사는데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어떤 자료가 있거나 이랬으면 그거는 정말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진 찍어놓은 걸 가지고 아까도 뭐 고민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일부는 또 리폼에 쓰는 옷도 있다고 하고 또 협찬받은 옷도 있다고 하고 그거 돌려준 적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옷이 몇 벌이고 그게 몇 벌이니까 하루에 몇 번 입었을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서 그걸 의심을 갖고 그 의심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특활비를 썼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놔가지고 가버리면 저는 그러면 이게 과연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연예인이나 어떤 뭐 재벌 부인이나 그런 분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밝히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하지만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말씀까지 좀 그렇지만 김영란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제가 있어 증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해명을 해야죠.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썼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명을 하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저는 입증 책임이 그 공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입증 책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게 공직자한테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고소를 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문제에서 법적으로도 고소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지. 아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증명을 합니까?
그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김정숙 여사가 담보 없이 11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지인 찬스로 11억 원을 빌렸다는 건데 사실 서민들은 집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기도 쉽지 않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에 허리가 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담보 없이 이렇게 지인 찬스 쓴 게 적절했을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최종 의원님 자꾸 증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증거라는 게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일반적 상식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상식의 기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한 진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거 없으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이건 딴 일반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인들은요, 지금 집을 제가 최근에 저도 대출 받으려고 갔더니만 대출을 좀 안 해준대요. 네. 그리고 1억 이상도 일치 안 해주고. 그 사실은 집을 요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원래 살던 데 양산 매곡동에 있는 집을 지금 이 평산마을로 지금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매곡동이 경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 양산은 평산마을로 옮겼는데 근데 지금 이 매곡동에 있는 주택을 26억 원에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 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거의 9억 원에 지금 매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26억이니까 큰 지금 이득을 얻었죠. 자, 근데 지금 또 이 집을 짓는데 은행 대출은 지금 한 3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 11억에 대해서는 4인간 거래로 이제 대출을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여연대가 이 부분에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고위공직자가 4인간 거래로 이 한 것 자체,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 받았느냐 등등도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왜냐? 저 일반인한테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대통령과는 채무 채권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용해서 제가 이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그렇죠. 없죠. 없었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11억 원을 빌려주고 했다라면 얼마나 이자를 받았을까? 누가 담보도 없이. 왜냐하면 지금 매곡동 주택은 아무 담보 채권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빌려준 분은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이자를 지급했는지 그건 우리가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분이 한마디씩 하니까 2대1로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피곤한데 어쨌든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걸로 하면 사인 간의 거래도 그러면 공직자는 모두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이자를 얼마를 줬는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들이든 그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럼 사인 간에 본인이 얼마를 빌렸으니까 이자 얼마 줬고 어떻게 해결했다. 여기까지 다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는 같은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사인 간의 거래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인 간의 거래한 내용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돈을 빌려주고 어떤 혜택을 받았거나 정말 무슨 어디에 뭐 임명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뭐 부정 비리가 있어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그분에게 뭔가를 좀 뭐 혜택을 좀 그랬으면 문제를 제기하겠죠.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었고 사인 간에 빌렸다가 이자 다 지급하고 나중에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사인 간의 거래까지 다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공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지는 옷값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심과 이심. 네,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주요 지역 3곳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대구입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사제 입주하실 때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인재가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면 전부 상상에 맡기고 해석에 맡기고 법구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법구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구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우리 유영아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증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형아 변호사 어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양강구도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박심을 얻고 이렇게 유형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유형아 변호사의 저는 경선 출마는 이 정치판, 단순히 대구 정치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사저를 마련해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 대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유형아 변호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 유형아 변호사가 경선에 승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건 또 뭐 정치적 굉장히 큰 파란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패배를 하더라도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있는 총선이나 이럴 때 본인이 지원하는 후보를 만약에 대구 지역에 출마를 시켰을 경우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큰 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 뭐 옛날에 봉건 시대 같으면 봉건형도 비슷하게 네. 이제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경선이 벌어지면 이제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직을 사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수성에 또 지금 보궐선거가 생겨요. 그런 등등으로 비춰보면 앞으로 이 대구 정치가 상당히 요동을 칠 것 같다. 네. 그런 전망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 변호사 출마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대통령께서 정치 현실에 바로 들어가시거나 정치를 하신 일은 저는 없다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여기에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걸 굳이 확대 해석해서 무슨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곡해하는 게 아닌가. 정치가 간접적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형아 변호사는 사저 정치로 해석하는 건 곡해라고 선을 그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네. 그건 사저 정치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거는 네. 본인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유형아 변호사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늘 보좌해 왔고 마지막 날 퇴임하고 이제 달성으로 가실 때도 같이 계속 보좌를 하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본인이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나설 수도 없고 뭐 자기가 볼 때 본인이 직접 나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본인을 지지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화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만약에 그걸 우려했다면 유형아 변호사의 출마를 만류하셨겠죠. 근데 유형아 변호사에 나가는 것도 허락했고 또 후원회장까지 맡았다고 하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의 일정 부분 발을 담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유형아 변호사 한 사람으로 끝날 거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지방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또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정치가 이렇게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이 갈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립니다. 유 변호사의 등장에 다른 후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김 전 최고위원 본인이 박심과 윤심을 얻을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장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저는 김재원 전 최고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린 건 예의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김 전 최고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을 내세우자니 유영하 변호사가 있고, 네. 또 윤석열 정부 이게 이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지금 대구 공략이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본인이 지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하다가 또 여러 군데 이제 갔다가 서울까지 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좀 지역 정서도 그렇게 좀 흔쾌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돌파해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권 주자로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지금 대구 지역 경선의 판이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영하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또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도 굉장히 참 머리 아픈 상황 속에서 지금 경선을 뛰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의원도 대구의 옛 영광을 찾겠다면서 그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대구시장직 출마를 선언합니다. 경남의 밀양에서 밀려나고 양산에서 컷오프 당하고 시리에 빠져 낙담하고 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바로 대구 고향분들입니다. 대구는 저를 살려주셨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대구의 도약과 번영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십시다.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되찾도록 하십시다. 네, 결국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후보들이 나설까요? 일단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대권 주자였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어떤 영광을 찾아야 된다. 네.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제 뭐까지만 하더라도 대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권의 중심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경남지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경남 쪽에서 이제 출마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대구로 나와서 수성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그때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정책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뭐 고등학교를 이제 대구에서 나오긴 했지만 과연 이제 대구의 어떤 지금 연고와 또 대구의 어떤 지금 적통 이런 걸 둘 수 있을 것인가? 또 대선 후보 안 되니까 또 대구로 내려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을 것이고, 좀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간 것,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후광을 이제 업은 뭐 그런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도 보면 그 박 대통령을 빼고 나면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데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대구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보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렇게 보면 과연 유영하 변호사의 경쟁력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작용할까? 이번 참 대구 선거가 여러모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니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기지사 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까지 고민했던 유승민 전 의원, 대선 출마가 아닌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것 직접 보시죠. 그동안 깊은 책임자가 되는 것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인물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후보들보다도 제가 경기도정을 4년간 책임을 지게 되면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 네. 가족들, 또 저와 뭐 정말 동고동락하던 제 이 보좌진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제 딸도 아빠 하지 말라고, 아빠 이제 좀 쉬고 좀 자유롭게 다른 보람 있는 일 좀 하면 안 돼 이러고 말렸는데, 그래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는 가족들도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뭐 어머니, 형, 누나 뭐 다 말렸습니다. 네,
네, 사실은 험지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이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이 왜 도전을 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단체장이 대통령 된 케이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으로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 포함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징크스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상당히 앞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승민 그 의원이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차기 구도의 일거의 그 뭐 강력한 발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징크스도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그 전 의원이 나오시는 거는 본인이 대선에 대한 뜻을 버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또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김동연 대표, 경기도지사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대표가 또 서울이 아닌 경기도지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왜 김동연 대표는 경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할까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도로 가면 경선을 치러야 돼서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세훈 현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정책 기반이기도 하고 또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좀 더 높은 득표율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패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후보가 되기만 하면 민주당과 이제 합당을 해서 후보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좀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다 하는 부분들이 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김 대표 출사표 던지면서 이재명 상임 고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거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재명 상임 고문이 경기도 내에서는 어쨌든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명 상임 고문 물론 뭐 저는 적극적으로 뭐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어필이 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경선 과정의 당선도 그렇고 또 이제 추후에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의 후보와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도 사실은 이재명 상임 고문의 어떤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경선 과정 왜냐하면 당내에는 세력이 없으시잖아요. 어쨌든 네네. 합당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상임 고문의 지지를 얻어내서 그걸 통해서 당내 지지 기반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 대표의 이재명 마케팅에 민주당 주자들이 당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안민석은 우연히도 운명적으로 13살 되던 해에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맞서온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질면에서 저는 이재명과 참 많이 닮은 꼴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재명 우리 고문님과 상의를 했고 이재명 고문님께서는 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던 많은 실무자들 그분들께서 지금 저를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전의 이력으로 보면 저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성남시장 8년 하셨죠? 예. 제가 수원시장 12년하고 겹쳐지는데 경기도지사를 겹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밟은 길이 민생 우선 진짜 정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생활정치의 정신을 잇겠다. 네, 이재명 상임고문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원 유세에 나설까도 굉장히 이슈입니다. 이 고문에 대한 구의 경쟁 속에 역할론을 들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인데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나올 거로 봐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잊혀지기 싫어하는 그게 있습니다. 네. 그냥 정치라는 게 사실은 매일 나오는 텔레비에 나오는 분이 안 나오면 점점 그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잊혀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저는 지방선거가 참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선 주자급들이 전부 다 지방선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재명 효과도 있을 거예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지사를 함으로써 바로 대선 주자로 이제 도약했던 바로 그런 이제 모델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치단체장들 보면 지금 뭐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일단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그다음 대구 또 홍준표, 지금 경기도 유승민 보면 다들 대선 주자급들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송영길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나서겠다는 한 이유도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 뭔가 나서서 정치적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야지만이 다음 아마 대선에 유리할 것이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지사도 급하죠. 본인도 네. 빨리 나와서 영향력을 확인해야 되니까. 네. 내가 지원해서 당선시켰다라고 한다면 아마 당내에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 이번에 반드시 지원 유세에 나설 걸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지사 선거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 송파로 주소를 옮기면서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포기하듯이 가버리면 전국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대선 패배를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정성 의원까지 막 찾아와서 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송 전 대표 추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차출하자, 새 얼굴을 찾아보자 이런 주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들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시장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아무도 네. 나가려고 안 했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이제 몇 분들의 이렇게 이름에 오르고 차출 논란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것도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저는 국민들 앞에 좀 송구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쨌든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이 있는 분인데 다시 나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뭘 가릴 때가 아니에요, 현재는. 왜냐면 일단 오세훈 현 시장이 대응하려면 중량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지도 네. 면에서도 그 정도의 인지도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대응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차출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경선을 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뭐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당내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량급 있고 좀 지지도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선 치러서 정말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누군지를 좀 찾아내고 그분이 나와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싸워도 그래도 열악한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정량 중량급 있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 나와서 경선을 치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진애 전 의원이나 곧 출마를 할 것 같은 박주민 의원 벌써부터 경선을 벼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1차적으로 흥행을 위해서 경선을 띄우자는 속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흥행이 돼야 또 이제 바람이 부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아마 이제 민주당 지금 서울시 의원들이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선거는 좀 줄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중에서 24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냐. 줄투표를 하는데 송영길 그다음에 민주당 구청장 찍을 수 있겠냐. 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특히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인천에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인천시장 하셨고 인천에 지금 그 계양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60초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